기어오르는 새끼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쥐어패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살살 달래주는 것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외교가, 패권 외교가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패권 관리를 잘한 거는 역시 로마 공화국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가면 클리엔텔라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게 한번 변질이 되잖아요. 황제의 클리엔테스인 속주의 이권을 몰아줘요. 가령 이제 갈리아 애들이 카이사르랑 아우구스투스 도와줬으니까 거기가 예전에 외국이었고 아무리 피오국이었어도 내 클리엔테스니까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파트로누스로서 황제들이 속주를 보호해주고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오히려 본국의 산업이 쇠퇴하게 되잖아요. 아, 문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공화국은 제국이랑 달라요. 공화국은 무조건 본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 되면은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되면은 뭔가 이게 나라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당연히 본국인데 이탈리아가 아니라 황제의 피오국들은 황제 직할령은 다 외국이잖아요. 황제 직할령이 다 외국이니까 걔네들을 보호해주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을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오히려 좀 소홀히 하게 돼가지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끝날 때쯤 되면 이미 이탈리아의 산업이 다 망해있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화국은 정반대예요. 공화국은 일단 적절하게 억압해요.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적당히 쥐업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또 회유를 해요. 얘네들이 쥐업햄을 당한 다음에 반발을 가지고 패권에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달래주기 위해 클리엔텔라적으로 피오국으로 삼았으면은 신의 있게 잘 보호를 해줘요. 하지만 너무 기어오른다. 내 피오민으로서 너무 잘 나가. 갑자기 기술 발전을 해. 하면은 키케로도 그렇게 하거든요. 얘네들이 산업 기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때려가지고 찍어 누르거나 합니다. 근데 찍어 누른 다음에도 다른 식으로 달래줘요. 문디님, 그렇죠. 깡패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돈 몇 푼 던져주는 건데 문제는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자리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맡은 애가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거나 그럴 애들은 아닌 애들로 하면서 이 영내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공화국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적당히 지어펴면서 적당하게 잘 달래주는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 연구는 이게 뭔가 와인 무역이나 비단 무역은 와인도 그렇고 비단도 그렇고 인기가 많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좀 연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연구가 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사례들 중심으로 뽑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 간단한데 그 로마 공화국의 산업 패권 있잖아요. 무역 패권. 이걸 알려면은 로마 공화국이 쥐업한 애들, 그 누만티아, 뭐 카르타고, 뭐 코린트, 갈리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다 관찰을 하고 뭐 사료 같은 것도 보고 연구도 보고 이게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거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새로 해석해서 논문 하나 쓰고 연구해야지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할 거는 사실 제 강한 뇌피셜이 담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한 뇌피셜은 약한 뇌피셜이랑 강한 뇌피셜이 있는데 약한 뇌피셜은 확신이 없는 뇌피셜이고 강한 뇌피셜은 좀 이게 거의 맞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강한 뇌피셜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사례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강한 뇌피셜로 좀 말해보는 그런 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와인 무역, 비단 무역과 달리 집대성되어 체계적으로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사례들 중심으로 뽑아서 이제 공통점을 모아본 거다. 주 사례로 볼 게 누만티아랑 카르타고랑 코린트랑 갈리아 나르보넨시스거든요. 근데 시간 순으로 보면 누만티아가 제일 먼저긴 한데 얘들을 한 여기쯤으로 뺐어요. 왜냐면 이때 소스키피오를 이제 찬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가 다 그 지중해 세계에서 뭔가 확고한 산업 기반이 있는 데거든요. 다 쥐업해요. 로마가 결국 정복하고 다 학살하고. 근데 학살을 할 때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문 기술자들. 그 전문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냐? 노예로 만들어서 다 로마로 끌고 와가지고 기술 발전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때 이후부터 갑자기 로마도 그 카르타고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배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갑자기 옷도 엄청 잘 만들고 그거 말고도 막 엄청 막 염료도 잘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부터 한번 말해보죠. 얘가 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까 말했는데 포에니 전쟁 이전에 로마는요 묘사가 다 똑같아요. 문화, 경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앞선 나라는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묘사가 돼요. 가령 로마 공화국이 카르타고랑 전쟁하기를 좀 꺼려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르타고는 5단 노선이라는 졸라 큰 배를 만드는데 로마 공화국은 그리고 동맹국들 다 포함해도 한 3단 노선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낙후가 돼 있죠. 낙후라기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죠. 그 심지어 여기 이탈리아 정복할 때도 삼리움 애들은 산악 전술을 펼치는데 그 로마 애들은 그런 전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뒤처진 거고 그러니까 타렌툼 지역 같은 거 정복할 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애들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도적으로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공화국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묘사를 보면은 포에니 전쟁 직후부터 갑자기 지중해 세계 전체에 모든 무역을 로마라는 도시 하나로 다 묶어놓거든요. 로마라는 도시를 바탕으로 모든 지중해 무역을 다 묶어놔요.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 기술 다 장악한 거고 무역도 다 끌어온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이 지중해 무역 패권을 장악한 거를 이제 또 무기로 쓰거든요. 외교적인 무기로. 그러니까 만약 지중해 세계에서 무역을 하고 싶으면 로마 공화국의 피호국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동맹국이 돼야 돼요. 최소한 적대국이 되면은 이 지중해 세계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동맹이 되기만 하면 로마 공화국은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이권을 지켜줘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이 괜히 포에니 전쟁 이후에 최고 전성에 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만약에 로마 공화국이 아우구스투스가 속주에 이권과 경제력을 보장해 주듯이 카르타고, 누만티아, 코린트 점령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권을 보장해 줬으면 어떻게 됐냐. 반대로 말하면 로마 공화국이 다시 한번 카르타고나 누만티아나 코린트 이런 데에 집어삼켜졌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로마 공화국이 카르타고를 정복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했을 때 자기 도와준 피오국들은 다 엄청 지원 많이 해주고 짱짱하게 보호해주고 그랬잖아요. 카이사르가 피오국들 도와준 것처럼 로마 공화국이 만약 카르타고 다 박살내지 않고 보호해주고 피오국으로 받아줬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서로마 제국 망할 때 프랑크족이 자기 경제력, 속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란 일으키듯이 카르타고 애들이 저 아무리 봐도 이탈리아 애들 저거 우리보다 좀 구린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반란 일으키면 안 돼? 하면서 자기들 경제랑 산업 기반으로 바탕으로 또 반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공화국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파괴하는데 중점적으로 파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산업 기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소, 그 장인들의 대장간, 뭐 작업소 이런 거 중심으로 다 파괴를 해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계속 말하지만 로마는 경제력이든 문명 수준이든 기술력이든 어느 하나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게 없었어요. 거의 오랫동안 거의 위에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잖아요. 도자기도 갑자기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당연히 도자기는 그리스랑 그 북아프리카가 더 잘 만들어요. 이거는 실증적으로 증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얘네가 엄청 잘 만들기 시작했고, 가구도 갑자기 최고 품질의 가구를 생산하고, 포도주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원래 그 시칠리아 포도주도 사실 그리스 애들이 와서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의 포도주 산업도 문명적으로 보면은 좀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는 로마산 와인이 최고야. 그 조선업도 당연히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 최고였는데 갑자기 로마의 오스티아에서 지중해 세계 최고의 배들이 막 뽑혀나와. 다시 말해 로마가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는 객관적으로 했을 때 다 포에니 전쟁 이후예요. 루슬라님, 다 파괴해서 앞선 걸로 기록에 남아버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파괴할 때 다 파괴하는데 뺏어올 거 다 뺏어와요. 그러니까 패권국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요. 그리고 영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무능하지만 말 잘 듣는 애들을 그 지역의 군주, 부족장으로 다 앉혀놓는 거고. 그럼 로마 공화국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가 이제 산업 기반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무역 경쟁국의 산업 기반을 아주 조직적으로 파괴해요. 그래서 카르타고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권을 보장해주고 보호 조치를 시작해주기 전까지 인구만 많고 농사만 짓는 말 그대로 밀셔틀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는 그냥 밀셔틀로 전락해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얘네가 뭐 제품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뭘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 정도로 산업 기반을 완전히 조직적으로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기반 위에 누구를 진출시키냐, 로마인들을 대거 진출시켜요. 아마 이것 때문에 동맹국들이 불만을 가져서 동맹전쟁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루슬라님, 주변국보다 산업이 앞선다는 주장이 경쟁국이 파괴돼서 그렇게 된 건가 했어요. 파괴와 빼앗아오는 걸 동시에 했어요. 주변 경쟁국을 철저하게 파괴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다 흡수해요. 또 불만 가지지 않게 클린텔라적으로 잘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빼앗은 산업 기반 위에 로마인들이 다 자리를 가지게 되겠죠. 그 중요한 무역 자리나 산업 기반에 다 로마인들 앉혀놓고 이 로마인들 중심으로 동맹국의 사람들을 클린텔라로 다 뭉쳐놓은 거예요. 이게 피오국에 참여해요. 이들 로마인들의 무역과 경제력 이권과 패권 우산에 피오국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거예요. 이걸로 제국이 되기 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거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얘네가 어떻게 한 거다?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를 공화국 때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다 파괴하죠. 조직적으로 다 파괴를 합니다. 여기 뭐 대장간, 그러니까 철제 기술이 엄청 유명했고 밀도 많이 나고 뭐 도자기도 발달하고 그렇고, 여기가 염료, 그리고 여기도 뭐 조선업이 발달하고 여기도 염료가 발달하고 예술품이 발달하거든요. 여기 다 파괴해요. 다 박살내요. 그리고 이거를 다 로마로 가져와요. 얘네들은 다 밀셔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기 셔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무역의 산업에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든 아니면 뭐 관직이든 이런 거를 다 로마인들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여기 자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로마인들이 장악한 이 자리에 동맹국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피오민으로서. 이렇게 로마인들이 자리를 가지게 되면 이거 중심으로 동맹국들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참여를 시켜주는 게 이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로마 공화국의 패권 우산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맹이자 피오국이 됐어? 오케이. 그럼 이 무역에 참여를 시켜줄게. 말 잘 들어. 대신에 우리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군사도 보내주고 모두 해주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너희들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이권을 침탈하는 일도 없을 거야. 하면서 순식간에 여기 이권을 다 장악을 하고 패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공화국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로마 공화국은 포에니 전쟁 동안 잠재력 무역 경쟁국의 산업 기반을 조직적으로 파괴해두고, 다시 말하지만 그 산업 기반 위에 로마인들을 대거 진출시키고, 이들 로마인들의 무역과 경제력 이권과 패권 우산에 피오국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제국이 되기 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거둔 겁니다. 루슬라님, 애매하죠. 큰 불만을 가지기가. 왜냐면 로마 공화국의 친구로서 신의를 다하면은 이권을 보장해 주거든요. 얘네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반란 일으킨다? 신의를 저버린다? 그럼 시칠리아처럼 자치권을 빼앗기고 속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금도 졸라 많이 때리고. 이런 본보기를 잘 보여요. 로마인들의 발작 버튼이 신의를 어기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할 게 당연히 카르타고겠죠. 자타공인 그 로마 공화국의 최대 경쟁자였는데, 그 당시 로마 공화국이 끝까지 카르타고와 전쟁에 돌입하는 걸 꺼려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미 거의 뭐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카르타고랑 로마 공화국이 경쟁을 벌이는데 왜 로마가 카르타고랑 이 전쟁에 돌입하기를 이렇게 난처했냐? 인구로나 경제력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카르타고보다 우위에 있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로마가 이때 당시 로마 보면은 뭔가 경쟁력이든 산업이든 아니 무역이든 뭐 하나 카르타고보다 잘난 게 없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꺼렸던 거고, 오히려 카르타고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리적 이점, 조선 기술, 무역 패권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게 카르타고 애들이 훨씬 뭐 근본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얘네가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중해 요쪽에 요쪽 빼놓고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영국까지 가서 주석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져온 주석을 얘네가 중개 무역을 해서 팔레스타인에 팔아먹기도 하고, 포도주 같은 것도 여기저기 막 팔고, 또 티리온 퍼플들도 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여기저기 팔아먹고, 당연히 배도 엄청 튼튼하겠죠, 그렇죠? 얘네가 사실상 대양 항해까지 할 수 있는 배를 만든 건데 배도 엄청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도 뛰어나고 지중해 세계 한가운데 있잖아요. 함대 제작도 훨씬 뛰어나고 상업 네트워크도 지중해 전역에 있는 걸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세요. 이걸로 카르타고가 지중해 무역 이권을 오랫동안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로마 공화국보다 엄청 뛰어났다, 사실. 근데 전쟁 돌입 배경은 예전에 그 로마 공화국 패권 영상에서 말하긴 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등 떠밀리듯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아이씨 안 되는데 하는데 여기서 다 에이 형님 우리 파트너스시잖아, 우리 보호자시잖아. 근데 저 새끼들이 우리 이권 뺏는다니까요. 카르타고 좀 물리쳐주세요 하면서 동맹국들이 등 떠미니까 로마 공화국이 등 떠밀리듯이 이제 간 거거든요. 시칠리아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동맹국들과 시칠리아 피오국의 이권을 보호해야 하는 파트로누스 패권국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 떠밀려서 전쟁을 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전쟁에서 이긴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니까 제 패권 영상에서도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할 건 산업이랑 무역이니까 이거 패권을 확보한 그것만 한번 생각해서 다 말해보면은 다른 과정 다 생략하고 로마 공화국이 패권 경쟁에서 이긴 과정 다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건 카르타고의 산업 기반을 초토화시킨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니까 로마 공화국이 초토화시킨 곳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대도시고 특출한 어떤 산업 기반이 있고, 그 로마 공화국의 적대적이었어요, 얘네들이 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다 박살내고, 심지어 코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문미우스가 이제 아카이아누스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아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때 그 로마 상인들한테 그 등 떠밀림 받아가지고 코린트를 박살냈다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이거 몸제네 연구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산업 기반들을 초토화시킨 과정을 봐야 된다. 여기서 이 티리온 퍼플을 다시 한번 말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잔티움 제국 그 비단 말할 때 말한 건데, 이게 최고급의 그런 염료예요. 가령 여기 이게 미디블 토타로 2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 상징이에요.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비잔티움 지역,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 나는 최고급의 양질의 그런 실크 비단에다가 전통적으로 최고급의 염료라고 알려졌던 보라색 염료인 티리온 퍼플을 염색해가지고 이런 티리온 퍼플의 비단이 비잔티움 제국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최고급 염료예요. 로마 원로원 의원들과 부유층이 최고급으로 치는 염료입니다. 이게 바다 뿔 달팽이들의 내장에서 형성되는 그런 염료라는데, 사실 여러분 저런 거 엄청 많아요. 가령 우리나라 군소 있잖아요.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보자. 그게 군소는 물론 뿔고등은 아니에요. 뿔고등은 아닌데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보라색 염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 뿔달팽이들의 내장에서 형성되는 보라색 염료라고 하는데 달팽이 12,000마리에서 최대 1.4g 정도의 염료만 생산이 된대요. 이거 맞아. 그 티니지에 티리온 퍼플 장인분이 계셨는데 그 영상 한번 짧게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여기서 하는 건 좀 내절인가? 티니시아 그 티리온 퍼플. 맞아. 여기 있다. 이거 그냥 짧게만 볼게요. 막 풀로 볼 건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내장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 이거 다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뿔고등들 내장을 모아놔서 건조시켜서 이렇게 염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뿔고등들 따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이거 무덤이 있는데 얘네들 무덤이 아니죠. 그래도 돈에 받는 거는 제가 다 말해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봤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얘 달팽이들 내장에서 형성되는 거다. 12,000마리 정도 잡으면 1.4g 정도가 형성되니까 졸라 비싸다. 이게 지금 군소 14,000마리, 12,000마리 잡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군소 한 마리 가격 볼게요. 자, 군소 한 마리 가격. 500g에 몇 마리가 있는 거지? 좌석 군소. 1kg 마리에 그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인데, 그 15,000원이네요. 12,000마리 나누기 20마리 이렇게 해보면은 600번 사야 되고, 600번 곱하기 15,000원 하면은 대략 9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냥 대충 때려서 보면 한 9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4g 정도에 900만원이 드네요. 지금 제가 문과라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에 그 원로원 의원의 토가 한번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 이게 또 2분의 1 온스로 나오네. 2분의 1 온스는 얼마지? 0.5온스. 이것도 온스로 나와 열받게. 14g이 드네요. 14g. 대충 14g이면은 한 9천만원 정도가 드네요. 9천만원. 원로원 의원의 토가를 만들려면은 14g 정도의 티리온 퍼플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12만 마리 잡아야 되고 그러면 9천만원 정도가 드네요. 옷 하나 장식하는데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네, 9천만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의 염료로 그렇게 필요했던 거다. 이게 로마 공화국에서도 부유층이 쓰는 최고의 염료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서식지 의존도 있었대요. 이게 또 비싼 게, 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바다 뿔달팽이들의 서식지에도 큰 영향을 받아왔다. 이게 로마에서 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북아프리카랑 그리고 그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랑 그 일부 소수 지역 이런 데서 주로 자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로마에서 이거 자체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쵸, 루슬라님. 재료비만 한 9천. 여기서 페니키아인들이 이걸 잘 만들었다고도 유명하죠. 이 티리온 퍼플을. 페니키아 식민지들을 따라서 생산됐는데 카르타고도 얘가 아니었다. 자, 카르타고가 어땠냐? 이게 한 90%, 얘네들 한 90%가 중개무역이거든요, 수익이. 나머지 직접 생산한 게 이제 조선업이랑 염료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온 지중해를 싸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여기다 다 짱 박아놓고 돈 될 때마다 팔아먹는 그런 걸 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자체 생산한 티리온 퍼플도 팔고 조선업으로 이제 배도 이렇게 정주영 메타로 팔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좋았다. 보면은 카르타고의 독특한 점은 직접 육성한 산업 기반은 조선업, 염료 생산이고 나머지는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렇게 주수입이 중개무역인데 티리온 퍼플까지 자체 생산하니까 엄청나게 부가 쌓인 거예요. 자체 생산 기반도 있어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했냐? 아주 체계적으로 이걸 다 파괴를 해버렸다. 정복 후에 어떻게 되냐? 로마 공화국은 카르타고를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숙적이었던 얘네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산업 기반 자체를 뿌리 뽑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주요 거점이 우티카, 카라리스, 로토비스 등 북아프리카 연안이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마다 있는 모든 조선소를 다 박살냈대요. 조선소 다 박살내고 항구만 남긴 거예요. 이때 카르타고의 주 산업 기반이었던 조선소, 티리온 퍼플 생산 공장, 도자기 제작소 플러스 대장간 여기를 다 파괴해요. 다 파괴합니다. 그냥. 다시 말해 북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북아프리카는 곡물 생산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생산 이외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기반들이 다 사라져요. 싹 사라집니다. 이후엔 어떻게 되냐? 로마 공화국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산업 기반들이랑 인구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인구가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싹 다 죽이고 5만 명 정도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끌고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남겨둔 게 다 기술자들이다. 근데 물론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학살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흥미로운 기록이지만 그것보다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미심쩍으니까 산업 기반들을 철저히 파괴한 거다. 그리고 많이 납치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자였다. 이것도 엄청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자, 철저한 보복. 이거 유명한 야사죠. 소 아프리카누스가 카르타고 전역에 소금까지 치면서 철저하게 보복하려 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야사예요. 이 소금을 치는 게 뭐냐면은 재기를 막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시는 경제력으로 주체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개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 도시 인구 자체를 완전히 대량 학살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록은 많아도. 왜냐면은 이후에도 북아프리카가 빨리 인구를 회복하는 걸 봐가지고 좀 미심쩍고. 루슬라님, 근데 그렇게 하면 로마도 타격받지 않나요? 정복자 입장에서 내 거나 다름없는데 착취하고 싶지 파괴하지 않은 건 진짜 악의가 느껴지네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하냐, 다 파괴하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내면화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많이 봐요. 이걸로. 이게 엄청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 죽여도 몇몇 계층은 분명히 노회화를 해서 본국으로 납치를 해옵니다. 근데 주로 누가 납치가 되냐? 기술자 중심이다. 다 조선공이거나 대장장이거나 아니면 도자기 장인이거나 이랬겠죠. 특히 카르타고 도자기가 또 유명해요.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기 장인들이 주로 납치가 되었다고 하고, 카르타고는 조선업, 수공예, 염색 기술자들을 납치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염색 기술자들을 납치를 해왔는데 얘네들이 티리온 퍼플을 자체 생산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기술자들은 다 납치를 해왔다 얘네가. 그리고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카르타고를 박살낸 이후부터 로마 본국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한다. 계속 말했지만 로마 본국 자체의 경제력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에요. 항상 카르타고보다 뭔가 좀 뒤떨어져 있거나 주변국들에 비해서 문명이나 기술이 그렇게 높다거나 하는 그런 묘사가 아닙니다. 이때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요. 실제로 이때 이후부터 로마, 폼페이, 카푸아 등지에 노예들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 기술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발전해요. 특히 카푸아 같은 경우에는 대장간이 엄청 유명하죠. 폼페이는 이제 뭐 조각 이런 게 엄청 유명하고, 로마는 그냥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로마는 대장간이든 조각이든 뭐 도기를 만드는 거든 그냥 다 있어요. 그냥 다 로마로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이랑 산업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다 뺏어와가지고 다 박살내놓고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 다 병신 만들어 놓고 팔다리 다 자르고. 이들을 중심으로 로마 공화국이 지중해 세계 중앙에서 전 세계를 소비 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정신 나간 무역 패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무역 패권도 로마로. 근데 로마 패권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해요. 아우구스투스는 본국이 아니라 속주를 키워주잖아요. 왜냐면은 황제 직할령이 속주에 있으니까.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올라온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로마는 그 공화국은 좀 달라요. 경쟁자를 아예 초토화시켜버려요. 유일한 경쟁자였던 카르타고는 산업 기반이 모두 파괴되어서 반병신이 되어버렸고, 반대로 말은 뭐예요? 파괴를 시키지만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업 기술은 로마 공화국이 전리품으로 모두 가져왔어요. 이걸 어떻게 되냐? 이제 로마 공화국의 산업을 지중해 세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져요. 이렇게 탄생한 로마 공화국의 패권이 정신이 나가고, 이때 이후로 기원전 이제 1세기까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전까지 로마 공화국이 그냥 모든 무역을 다 독점하고 패권을 아예 이렇게 공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역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때 필요한 자리는 이제 동맹국을 좀 참여시켜가지고 장사 파이를 주고, 또는 피오국에 있는 토호들이 뭔가 돈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뭔가 무역을 할 수 있는 이권 같은 걸 주겠죠. 이러면서 영내의 안정화까지 다 도모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언제부터 재기가 되냐? 이때 카르타고가 완전히 파괴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야 이제 카르타고가 산업 기반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최고의 경쟁국이었던 데가 언제 회복이 되냐? 사실상 제국으로 들어선 이후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카르타고가 재기하게 되는 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내전 승리 직후예요. 카이사르가 뭔 생각으로 여기를 재건했냐? 정확히 모르겠으나 거의 아주 강한 뇌피셜로, 아주 높은 확률로 내전기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 클리엔텔라에 숟가락을 얻는 데 성공을 한 공을 인정받았겠죠. 그러니까 카르타고 지역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돕는데 도와줬으니까 클리엔테스가 된 겁니다. 그럼 파트로누스인 카이사르가 이권을 줘야겠죠. 보호해주고. 그때부터 카르타고가 재기를 한다. 그 웃기죠. 그럼 사실상 아우구스투스 때는 거의 뭐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도입부였는데, 도입부였던 건데,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리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북아프리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 사이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낀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무역 패권에 있어서는 로마 본국에, 이탈리아 본국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카이사르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지지 기반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도 좀 북아프리카 그 카르타고 지역에 좀 지지를 좀 받은 것 같고, 당연히 집권한 다음에도 이권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웃기는 게, 왜냐면은 북아프리카는 기원전 그 27년의 조정이었나? 그때 그 원로원 속주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한 게 원로원의 심기를 안 건드렸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권을 챙겨주는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를 했나 봅니다. 이거는 일단 의문이고. 자, 그렇게 146년에 이제 포에니 전쟁이 사실상 끝나요. 근데 코린트가 새로운 눈의 가시로 등장하거든요. 이 지역이 비잔티움 제국이 비단 공방까지 설치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곳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한 여기쯤 되거든요.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으면은 여기쯤이 코린트예요.
근데 비잔팀 제국이 여기랑 여기는 끝까지 못 놓았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네, 그러면은 왜 유스티니아누스가 하필이면 이쪽에 또 비단 공장을 지었냐? 티리엄 퍼플 생산지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아주 양질의 고급 비단이 또 나잖아요. 기후 조건이 잘 맞아서 질이 좋은 비단이 났나 봐요. 여기에다가 티리엄 퍼플 입히니까는 그 미친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화국 때도 여기가 그 염료 생산으로 산업 기반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가 티리엄 퍼플에 있어서는 카르타고보다도 더 근본 있는 산업 중심지였대요. 아까 말했지만 비잔팀 제국이 비단 공방까지 설치할 정도인데, 이게 로마에는 새로운 경제적 위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로마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아카이아 전쟁이 있거든요. 아카이아 전쟁이 개입한 거는 정치적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치적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몸제네 기록이나 그 플리니우스 기록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뭐냐면은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문미우스한테 이 새끼들 다 박살내라 이렇게 뭐 로비를 하고 청원했나 봐요. 그럼 문미우스는 얘네 부탁을 들어주면 얘네 피오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린트를 다 박살낸 그런 제스처를 또 보이거든요. 자, 기원전 146년 포에니 전쟁이 종결된 해예요. 근데 이 해에 아카이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카르타고를 개박살낸 바로 직후에 이제 아카이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당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나 봐요. 얘네가 좀 이게 선을 잘못한 건데, 스파르타 중심으로 친로마파가 있고 코린트를 중심으로 독립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 분열에서 로마 공화국 구려, 다시 말해 코린트파가 이긴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죠. 지도로. 제가 이거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요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친로마파고 여기가 이제 반로마파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친로마파는 피오국으로 삼고, 여기 피오국이고 여긴 적대국이잖아요. 그러면은 피오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코린트를 박살내겠죠. 그런 루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쪽이 패권이 불안정했다. 딱 봐도 뭔가 코린트 세력이 엄청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로마 공화국이 고민에 빠져요. 왜냐면 이미 패권국이 됐잖아요. 카르타고를 박살냈으니까. 패권국이 된 게 확정이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코린트를 아주 철저하게 박살냅니다. 이때도. 왜냐면은 이게 또 철저하게 박살내는 또 논리가 있어요. 그 로마인들의 발적 버튼 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쪽 코린트 지역이 원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 전쟁 때 로마한테 깨지고 인질을 보냈거든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인질이 불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거니까, 인질을 받는 조건으로 너희들을 그 동맹국으로 받아준 거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 동맹 배신하고 또 반란 일으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박살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에 반하면은 얘네들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코린트의 주단 산업이었던 똑같아요. 도예, 염색, 선박 산업을 모조리 초토화시킵니다. 남자는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는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때 코린트의 장인들과 그들이 만든 그리스 예술 작품들이 모두 약탈당해 예술 작품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해요. 주된 산업 기반으로 예술품도 씁시다. 예술품 장인들도 많이 데려갔다고 하고. 실제로 로마가 그 조각이 엄청 발전한 게 포에니 전쟁 즈음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코린트를 박살내고 이 조각 장인들을 납치해온 결과 생긴 게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포에니 전쟁 이전의 인물들의 오리지널 흉상을 찾아보려고 하시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포에니 전쟁 즈음의 사람들의 그 위인들의 흉상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또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뇌피셜입니다. 이건 약한 뇌피셜이요. 자, 몸제네 분석은 그럼 문미우스가 왜 이렇게까지 또 격하게 박살냈냐. 물론 패권 외교적으로 이 신의에 반한 배신을 했으니까 초토화시킨 것도 있는데, 배후에 로마 상인들에 의해 추동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상인들이 그러면 왜 정복자인 문미우스한테 초토화를 바랬냐. 이 코린트 지역이 이 염색이랑 예술작품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새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다시 말하지만 로마에 새로 자리 잡아야 되는 염색 장인들 있잖아요. 염색 장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일해야 되니까 경쟁자인 코린트를 박살내달라 하면서 뭔가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문미우스는 당연히 로마 시민이 청탁을 하는 거고 내 지지 기반이 될 텐데, 그 얘네 도움 들어주면은 얘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치 자금도 많이 줄 텐데 얘네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박살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로마의 전략적 계산. 이게 뭐냐면은, 그 경제적 동기가 좀 컸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걸 요약하면 로마 공화국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과 기술 발전에 시동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코린트가 계속 시비 걸면서 무역에도 방해해야 되니까 이 새끼들 산업 기반의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지만 로마의 미래를 책임질 상인들을 피오민으로 받아들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 공화국이 패권 해결을 너무 잘한 이유는 기어 오르는 새끼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지어패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살살 달래주는 것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외교가, 패권 외교가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당연히 펠로폰네소스 반도 코린트를 쥐어팼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스파르타가 친로마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키워주는 식으로 영내를 안정화시킵니다. 이걸로 코린트를 이중으로 억압하지만 반대로 스파르타 덕분에 영내가 안정화돼요. 자, 뭔 소리냐? 이제 여기서 당연히 로마가 이기니까 얘 스파르타가 여기를 다 관할할 수 있게 스파르타한테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최고 파트로누스 지위를 주고, 이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영내 모든 일은 스파르타가 조율하고, 만약 스파르타가 조율이 안 되면은 로마 공화국에 직접 꼰지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리엔텔라적으로 영내를 관리하는 요령은 당연히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할 때도 하고, 그리고 폼피우스가 동방 원정할 때도 다 하는 거예요. 네, 문호자리님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나름 또 주도적인 지위였고, 심지어 이때를 줄을 잘 타요. 로마 줄을 잘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 제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패권술이 소스키피어의 누만티아 정복에 있는 것 같아요.